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밤사이 미국에서는 고용과 소비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다만 세부 데이터에서 서로 엇갈린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장도 꽤나 혼란스러웠던 하루였었죠. 자, 이런 때일수록 나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작은 숫자 하나에 일비하기보단 또 나무 한 그루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더 시야를 넓게 가져가면서 숲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고용과 소비라는 양대 지표를 소화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신규 고용이 늘어나는가 하면 실업률은 또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세부 데이터에서 서로 엇갈린 숫자들이 나오면서 시장도 영 방향성을 못 잡았던 하루였습니다. 또 핵심 지지선을 지켜낸 비트코인이 반등하는가 하면 국제유가는 벌써 4거래일째 급락 중인데요. FOMC 회의가 끝나기는 했지만 어찌된 게 증시는 불확실성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채권과 외환 시장의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는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약세 흐름을 더 이어가고 있죠. 고용 시장에서 균열 조짐들이 나타나면서 국채 금리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4.15% 아래로 떨어진 상태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국채 금리와 함께 동반 하락했는데요. 고용뿐만 아니라 소비도 둔화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98 초반까지 주저앉았고요. 달러 인덱스 하락세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튀면서 현재 역외 시장 기준으로는 1,473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이 상승폭이 어느 정도는 둔화됐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추가 금리나 여력이 충분하다. 바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꼽히고 있는 케빈 해싯의 발언이었는데요. 미국의 금리가 전 세계와 동떨어져 있다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한 번 더 낮춰도 괜찮다라고 남긴 겁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연준 의장 자격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반대라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는데요. 자신도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금리 경로와 또 통화 정책도 무조건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할 거라고 덧붙였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중요했던 자료들이 나왔었죠. 바로 고용과 소비 지표였었는데요. 우선 고용부터 살펴보면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4.6%로 집계되면서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셧다운 사태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도 조금은 느슨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또 고용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불안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고용 데이터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도 공개됐는데요. 10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을 유지하면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었죠.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지금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소비 심리가 더 악화될 경우에 침체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고개를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간밤에 테슬라가 신고가를 경신하는가 하면 오라클도 급락세를 끊어내고 반등해줬다고 하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 종목별로 섹터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테슬라 오늘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가 많고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CEO 우려에 대한 시각을 보내고 있는데요. 간밤에 백악관 비서실장이 머스크 CEO의 행보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완전히 단독으로 움직이는 인물이자 기이한 천재형 인사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CNBC와의 인터뷰 안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CEO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 섞인 시선 함께 혼재되어 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입니다. 메타는 간밤 데스크톱 메신저 앱을 종료했는데요. 이로써 AI 전략을 다시 한번 재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일단 증권가에서는 메신저 사용률의 감소로 그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한 가지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다크웹 리포트라는 서비스를 종료한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무슨 서비스냐? 바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온 무료 서비스인데요. 이로써 보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알파벳 내에서도 재편 구간이 있다라는 점 확인하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구글이 내놓은 새로운 부동산 기능이 진로우 같은 기존 업체를 약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내놓고 있습니다. 구글은 얼마 전 매물을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이 부동산 새로운 기능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장세도 다시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술주들 테마를 합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AI가 내년도에도 핵심 테마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서 간밤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외에 그래도 최선 호주는 엔비디아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간밤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히트맵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혼조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 전반으로 다시 한번 초록불이 들어와 있고요. 이 때문에 방어주 성향으로 좀 움직여줬던 헬스케어 단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11월 고용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11개 업종 중에서 그래도 하락불이 조금은 많았던 시장입니다. 3개 업종을 빼고 장중 맨 마지막에는 8개 업종이 상승불을 켰다는 점 확인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유가 관련주가 약간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WTI가 4년 10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공급 과잉 우려까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짚어보겠고요. 안에서 개별적인 이슈 들어가 보시죠. 간밤 전기차 업체 안에서는 포드가 EV 사업 재조정에 따라서 약 195억 달러 규모의 감액 손실을 반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 증시 흐름상으로는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양자 안에서는 D-웨이브 퀀텀, 제프리스 측에서 앞으로 90% 정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목표 주가 45달러를 제시하면서 간밤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덕분에 아이온큐도 7%대, 리게티 컴퓨팅도 1%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3개 관련주만 폭등했고 나머지 주 관련해서는 반응이 미비했다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클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기업이죠. 서클 인터넷 같은 경우는 비자 결제가 가능해졌다라는 소식 받아내면서 오늘 10%대 급등했다는 소식도 짚고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유가 관련 흐름 짚으러 가시죠. WTI 공급 우려가 계속 짙어지면서 오늘 유가는 장중 3%대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주도 함께 약세를 보였는데요. 엑슨모빌부터 쉐브론, 코노코필립스까지 가장 약세를 보였던 종목이네요. 가장 깊게는 3%대 낙폭이 보였다라는 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급 우려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금 공급 우려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트리거로는 크게 3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그 이후에 러시아의 원유가 더 대규모로 풀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짙게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펙 플러스의 증산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주 전쯤에 나왔던 보도상으로는 내년 1분기까지는 증산 중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현 시점 증산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공급 과잉에 대한 트리거를 부추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요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는 조짐도 이 우려감을 조금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측에서는 세계 석유 수요 증가 규모가 하루 86만 배럴이라고 점치고 있는데요. 이는 예상치를 소폭 웃돌고 있다는 부분에서 약간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비해서는 약간 미비하다라는 부분이 계속된 공급 과잉 우려를 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유가의 하락분이었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11월 고용 데이터와 합세해서 지금까지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지 바로 고민하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좀처럼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듯합니다. 네. FOMC 회의는 끝이 났는데 어찌된 게 불확실성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은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의 추가 인하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혼돈 속에 사실 상승 모멘텀이 실종된 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고용 지표 해석에 대해서 전부 제각각인 해석을 보이고 있어서 재료가 안 먹히는 시장이고 시세의 연속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도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은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보면 매매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좀 관망하면서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다려보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더들도 눈치를 조금 더 보면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한눈에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보여주시죠. 고용 한파 속에서 희미한 반등이 있었다. 그리고 환율이 1,48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또 금리 복병 만난 비트코인. 총 3가지 토픽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고용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나눠 보도록 하죠. 지금 실업률이 4.6%. 대표님이 엊그저께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실업률이 4.6%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제 추가 금리나 이 시그널이 좀 켜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4.6% 직접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미칠 영향이 궁금한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실업률이 4.6%인데요. 이게 2021년 9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쪽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 월가에서 또 보기에는 이게 조금 뭐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not bad 수준이고 최악은 아니다. 네, 그리고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아니다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비농업 고용 지수 쪽을 보면 신규 고용이 6만 4천 명이 증가했거든요. 예상보다 더 잘 나와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혼재된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고용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고 봤더니 또 실업률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지금 많이 혼돈스러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지표 정도로는 연준이 다음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시장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애매한 수준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되고 있고요. CME 패드워치에서 지금 보면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뭐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예,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71%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다음 달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10월 달에 고용이 급감했던 이유가 지금 연준 셧다운, 그러니까 연방정부 셧다운이고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영향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거 같이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또 물가지표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예. 11월 근원 소매 판매는 또 0.4% 예상치를 또 상회한 걸로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또 이런 소비 위축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고용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다음 내년도 1월 달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간밤에 발표된 고용 데이터도 그렇고 지금 소비 데이터도 그렇고 워낙 어중간하게 나오다 보니까 증시 반응도 좀 뜨뜻미지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외환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환율 공포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 정말 1,500원마저 돌파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1,475원을 넘어섰어요. 예. 그래서 올해 초에 지금 달러 인덱스는 110을 기록했었는데 지금 97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미국의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75원으로 거꾸로 넘어서고 있는 튀고 상황이거든요. 있죠. 그래서 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변화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 초에 110선을 지금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97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율은 오히려 1,470원대를 넘어서서 1,500원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원화 환율 지금 원달러 환율의 변화 추이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예. 올해 1월 초 정도에 1,470원대 기록하고 나서 7월 달, 8월 달 정도에 1,350원, 60원까지 이제 워낙 강세가 나타났다가 다시 1,470원대로 지금 11월, 12월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원화가 6%대 평가 절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동남아 국가 통화 대비해서도 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각하네요, 상황이. 네, 그래서 이 원화 약세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지금 4천 코스피 4,000선이 무너졌죠. 4,200선인가 예. 무너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지금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인이 뭐냐라고 보면 지금 고금리 장기화, 미국 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또 달러 선호 강세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난달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원화가 왜 이렇게 약세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한미 금리 차나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확대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책임을 서학개미들한테 전가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학개미들의 지금 미국 주식 투자 증가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맞죠. 예, 계속해서 증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 외환 거래로 볼 때 일부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 그러면 최근 트럼프 관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 또 3,500억 달러 미국 투자를 또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예, 약속했었고 그다음에 외환 수요 급증 요인이 따라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체질 개선 이런 외환 시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는 국민연금을 동원한 환해지를 통해서 달러를 좀 원달러 환율을 좀 낮춰보겠다까지 했었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 또 투자 환경 개선, 구조적인 개혁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내려갈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정말요?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1,500원을 찍고 나서 정부가 또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좀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450원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1,450원을 어떻게 잘 지켜내느냐. 네, 예. 지켜내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정부의 노력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된 상태이긴 하지만 정말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나누어 볼까 하는데 지금 급락 경고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사실 밤 사이에는 다행히 한 2% 정도 반등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사실 보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87,000달러 정도를 보고 왔는데 지금 아마 88,000달러 살짝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보면 86,000달러대가 붕괴가 되면서 85,700달러까지 찍었었거든요. 바로 어제였었죠. 예. 그런데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비트코인 지금 차트를 보시고 있는데 85,000달러의 거의 쌍바닥, 삼중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8만 달러 갈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6만 달러, 5만 달러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공포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고요. 85,000달러가 쌍바닥, 삼중바닥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이탈하면서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탈할 만한 뭐 대형 악재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뭐 일본의 그게 금리 역시 인상 정도가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진다는 거 아. 이게 가장 큰 악재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아마 비트코인은 주가는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없고 이미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세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장 뭐 비트코인이 9만 달러, 10만 달러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만 당분간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관련해서도 오늘장 특징주로는 서클을 들고 와주셨어요. 암호화폐 대표적인 관련 주죠. 서클은 최근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뭐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투자자들 쪽에서는 멘붕이 오셨을 텐데. 간밤에는 그래도 좀 반등을 좀 시원하게 해주긴 네,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0% 정도 반등을 했는데 예. 이게 사실은 뭐 그동안 하락폭을 보면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예. 보시면 그렇죠. 지금 이게 최저가가 64달러까지 찍고 나서 네. 지금 올라온 게 83달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뭐 180달러 상장하고 나서 200달러 선까지 갔었고 298달러가 지금 상장 이후 최고가니까 이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4분의 1 토막 이상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이기도 하면서 비자가 이제 서클을 손잡고 미국 은행권의 스테이블 코인 정산을 확대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게 그나마 상승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우드 쪽의 아크 인베스트에서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게 상승 요인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야 되는데 역시 저는 이 서클 같은 경우도 박스권 정도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125달러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본격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150달러를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클과 관련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멜스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